이곳에서 당장 떠나세요. 쓰레기 더미 속에서 낡은 곰 인형을 안고 있던 여자가 강태환을 향해 소리쳤습니다. 그 순간 강태환의 심장이 멎을 듯 했습니다. 25년 전 죽은 딸과 똑같은 얼굴, 똑같은 목소리였기 때문입니다. 네가 내 손녀구나. 하지만 그녀는 강태환을 가장 증오하는 원수로 여기고 있었습니다. 엄마를 버리고 죽게 만든 비정한 할아버지라고 믿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강태환도 몰랐습니다. 25년간 자신의 옆에서 충성하는 척했던 그 사람이 진짜 딸의 원수였다는 사실을.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는 저녁이었습니다. 강태환이 검은색 벤치에서 내리자마자 코끝을 찌르는 악취가 몰려왔습니다. 25년 만에 찾은 이곳은 한때 딸과 함께 산책했던 작은 공원 자리였는데 지금은 쓰레기 매립장 옆 빈민촌으로 변해 있었습니다. 회장님, 차에서 기다리시죠. 여기는 너무 더럽습니다. 운전기사가 우산을 들고 다가왔지만 강태환은 손을 저었습니다. 됐다. 나 혼자 둘러보겠다. 강태환이 빗속을 걸으며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판잣집들이 비탈진 언덕에 다닥다닥 붙어 있고 그 사이로 흐린 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유나와 마지막으로 싸웠던 그날 딸이 울먹이며 던진 말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아버지는 돈밖에 모르세요. 사랑이 뭔지도 모르면서 내 사랑을 어떻게 막을 수 있어요? 강태환이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쓰레기 더미 한가운데에서 한 여자가 쪼그리고 앉아 폐지를 줍고 있었습니다. 비에 젖은 머리카락이 얼굴을 가렸지만 그녀가 품에 안고 있는 낡은 곰 인형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설마. 강태환의 심장이 세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그 인형은 유나가 어릴 적부터 가장 아꼈던 것이었습니다. 딸이 대학에 들어가서도 결혼한다며 집을 나갈 때도 꼭 안고 갔던 바로 그 인형이었습니다. 여자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강태환이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25살 유나의 모습이 그대로였습니다. 똑같은 눈, 똑같은 코, 똑같은 입술, 심지어 미간을 찌푸리는 표정까지 유나와 똑같았습니다. 누구세요? 서연이 경계심 어린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강태환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목구멍이 막힌 것처럼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여기 철거하러 온 거라면 당장 돌아가세요. 우리는 절대 물러서지 않을 거니까요. 서연이 곰 인형을 더 꽉 안으며 일어났습니다. 강태환이 떨리는 손으로 서연을 가리켰습니다. 그 인형은 어디서? 왜요? 이게 뭐 대단한 물건인가요? 서연이 인형을 내려다보며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이게 전부예요. 내가 가진 전부. 엄마가 남겨준 유일한 것. 강태환의 다리에 힘이 빠졌습니다. 25년 전 병원에서 마지막 숨을 거두던 유나가 이 인형을 꼭 안고 있었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당신 이름이 뭐요? 왜 물어보세요? 설마 저희를 쫓아내려고 신상 정보라도 캐는 건가요? 서연이 한 걸음 뒤로 물러섰습니다. 아니, 그게 아니라. 강태환이 서연에게 다가가려 했습니다. 서연이 더 큰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가까이 오지 마세요. 여기서 당장 나가세요. 잠깐만, 내 말 좀 들어봐. 듣기 싫어요. 우리 같은 사람들한테는 관심도 없으면서 이제 와서 뭘 어쩌겠다는 거예요? 서연이 곰 인형을 품에 꼭 안았습니다. 그 모습이 어린 시절 아버지에게 혼날 때마다 인형을 안고 숨던 유나와 너무 닮았습니다. 이서연이지? 내 이름은 이서연이야, 그렇지? 강태환이 간절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서연이 깜짝 놀라며 강태환을 쳐다봤습니다. 어떻게 제 이름을? 유나, 유나의 딸. 강태환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비가 더 세게 내렸습니다.
서연이 당황한 표정으로 강태환을 내려다봤습니다. 이상한 소리 하지 마세요. 일어나세요. 네가 내 손녀구나. 내가 찾던. 뭐라고요? 서연이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거짓말 마세요. 제 할아버지는 이미 죽었어요. 아니, 저한테는 처음부터 할아버지 따위 없었어요. 서연이 뒤돌아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강태환이 일어나서 뒤를 쫓았습니다. 서연아, 기다려. 따라오지 마세요. 서연이 골목 끝에서 멈춰 돌아봤습니다. 눈물이 빗물과 함께 얼굴을 타고 흘렀습니다. 제가 누군지도 모르면서 왜 이러세요? 왜 저를 괴롭혀요? 강태환이 가슴을 치며 절규했습니다. 괴롭히려는 게 아니야. 나는 정말. 서연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만해요.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아요. 서연이 판잣집 안으로 들어가 문을 쾅 닫았습니다. 강태환이 문 앞에 서서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비가 그의 정장을 흠뻑 적셨지만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강태환이 저택에 돌아와 25년간 닫아두었던 유나의 방문을 열었습니다. 먼지가 앉은 책상 위에 유나의 20대 사진이 놓여 있었습니다. 강태환이 사진을 들고 오늘 본 서연의 얼굴과 비교했습니다. 똑같다. 정말 똑같아. 강태환이 전화기를 들었습니다. 민 실장 나야. 지금 당장 와. 30분 후 민 실장이 서재로 들어왔습니다. 회장님, 이렇게 늦게 부르시다니 무슨 일이십니까? 이서연이라는 여자에 대해 조사해. 민 실장이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이서연이요? 누구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빈민촌에 사는 20대 후반 여자다. 모든 것을 파헤쳐. 출생 기록, 성장 과정, 가족 관계까지 샅샅이. 알겠습니다만 갑자기 왜? 강태환이 민 실장을 날카롭게 쳐다봤습니다. 묻지 말고 해. 그리고 이 일은 절대 비밀이야. 아무도 모르게. 민 실장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네, 회장님. 민 실장이 나간 후 강태환이 유나의 사진을 가슴에 안았습니다. 유나야, 네가 낳은 아이가 살아있구나. 아빠가 너무 늦었지만 이제라도 찾았으니까. 강태환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흘렀습니다. 25년 만에 흘리는 눈물이었습니다. 일주일 후 민 실장이 두꺼운 서류 봉투를 들고 강태환의 서재로 들어왔습니다. 회장님, 이서연에 대한 조사 결과입니다. 강태환이 서류를 받아들고 빠르게 넘겨봤습니다. 20여 년 전 보육원 앞에서 발견되었다고? 네, 그 곰 인형과 함께요. 출생신고는 되어 있지 않고 보육원에서 임의로 이름을 지어준 것 같습니다. 강태환의 손이 떨렸습니다. 그럼 김영우는? 유나 양이 돌아가신 직후 행적이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마치 증발한 것처럼요. 강태환이 의자에 깊숙이 몸을 맡겼습니다. 유전자 검사를 해야겠다. 회장님, 그런 일을 하시기 전에 신중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그룹 상황도 좋지 않은데. 강태환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룹이 중요한 게 아니야. 내 손녀일 수도 있다고. 하지만 확실하지도 않은데. 확실히 하려고 검사를 하는 거잖아. 강태환이 서랍에서 작은 봉지를 꺼냈습니다. 며칠 전 서연이 일하는 식당에서 몰래 가져온 칫솔이 들어 있었습니다. 유나의 머리카락은 내가 따로 보관해 두었으니까 이걸로 검사해. 민 실장이 불편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회장님, 이런 식으로 하시면 어서 가서 처리해. 3일 후 강태환이 검사 결과를 받았습니다. 친손녀 관계 99.99% 일치라는 문구를 본 순간 강태환의 무릎이 꺾였습니다. 유나야, 내 딸이 살아있었구나. 강태환이 책상에 엎드려 흐느꼈습니다. 25년간 쌓인 죄책감과 그리움이
한꺼번에 터져 나왔습니다. 민 실장이 조심스럽게 다가왔습니다. 회장님, 진정하시고 당장 차 준비해. 서연이를 데리러 간다. 회장님, 잠시만요. 지금 빈민촌 철거 문제로 언론의 관심이 집중되어 있습니다. 이런 때 회장님이 나서시면. 강태환이 민 실장의 말을 끊었습니다. 상관없어. 내 손녀를 하루라도 더 그런 곳에 둘 수는 없다. 1시간 후 강태환이 고급 세단 3대를 이끌고 빈민촌에 나타났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웅성거리며 모여들었습니다. 저기 좀 봐. 완전 부자 차량이네. 설마 또 철거 독촉하러 온 건 아니겠지? 강태환이 서연의 판잣집 문을 두드렸습니다. 서연아, 나야. 문 좀 열어줘. 누구세요? 아, 그때 그 아저씨. 서연이 문을 열며 경계심 어린 눈으로 강태환을 봤습니다. 왜 또 왔어요? 저희 집 앞에서 저런 차들까지 세워놓고. 강태환이 서연의 손을 잡았습니다. 서연아, 내가 내 할아버지야. 뭐라고요? 서연이 손을 뿌리치며 뒤로 물러섰습니다. 거짓말하지 마세요. 제 할아버지는 엄마를 버리고 죽게 만든 나쁜 사람이라고 들었어요. 강태환이 유전자 검사 결과지를 꺼냈습니다. 봐, 이게 증명이야. 너는 내 딸 유나의 아이야. 서연이 서류를 받아보고는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이게 진짜예요? 그럼 내가 거짓말할 이유가 있겠니? 서연이 서류를 바닥에 던졌습니다. 싫어요. 인정 안 해요. 서연아, 엄마가 얼마나 힘들게 사셨는데요. 당신 때문에 엄마가 죽었다고 들었어요. 강태환의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았습니다. 그건 내가 설명할게. 일단 여기서 나가자. 안 가요. 절대 안 가요. 서연이 곰 인형을 꼭 안았습니다. 엄마 없이는 못 살아요. 엄마가 있는 이곳을 떠날 수 없어요. 강태환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제발 할아버지 말을 들어줘. 네가 이런 곳에서 살 이유가 없어. 이유가 없다고요? 서연이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여기가 제 집이에요. 엄마랑 함께한 추억이 있는 곳이에요. 서연아, 할아버지가 더 좋은 곳에서 돈으로 해결하려고 하지 마세요. 엄마한테 그랬던 것처럼. 서연이 집 안으로 들어가 문을 닫았습니다. 강태환이 문 밖에서 한참을 기다렸지만 서연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강태환이 법무팀을 보내 서연에게 고급 아파트 등기 서류와 함께 친자 확인 소송 서류를 전달했습니다. 서연이 서류들을 받아보고는 분노로 온몸을 떨었습니다. 이게 뭐예요? 갑자기 소송이라니. 아가씨, 회장님 말씀으로는 정식 절차를 통해 가족관계를 확인하자는 것입니다. 가족관계라고요? 웃기지 마세요. 서연이 아파트 서류를 찢어버렸습니다. 이딴 더러운 돈 필요 없어요. 당장 나가세요. 그날 오후 서연이 태강그룹 본사 로비로 쳐들어갔습니다. 수십 명의 직원들이 웅성거리며 서연을 바라봤습니다. 강태환 회장 어디 있어요? 서연이 로비에서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보안 요원들이 다가왔지만 서연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엘리베이터에서 내린 강태환이 서연을 보고 뛰어왔습니다. 서연아, 여기서 뭐 하는 거야? 이걸 돌려드리러 왔어요. 서연이 찢어진 서류 조각들을 강태환의 얼굴에 뿌렸습니다. 죽은 엄마 이름 팔아서 돈 벌려고 하지 마세요. 그게 아니야. 내가 진짜. 거짓말. 엄마를 버리고 죽게 만든 주제에 이제 와서 할아버지라고요? 서연의 목소리가 로비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휴대폰으로 촬영하는 사람들도 나타났습니다. 서연아, 진정해. 여기서 이러면. 진정하라고요? 20년 동안 어디 있다가 이제 와서 가족이니 어쩌니 하면서. 진정하라고요? 서연이 눈물을 흘리며 소리쳤습니다.
엄마는 당신 때문에 죽었어요. 그런데 이제 와서 손녀라고 하면서 돈으로 저를 사려고 해요? 강태환이 서연을 끌어안으려 했지만 서연은 뿌리쳤습니다. 만지지 마세요. 저는 당신의 손녀가 아니에요. 서연이 로비를 뛰쳐나갔습니다. 강태환이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그날 저녁 뉴스에서 이 사건이 대서특필되었습니다. 태강그룹 회장, 죽은 딸의 유산으로 손녀 회유 시도라는 제목이 인터넷을 달궜습니다. 민 실장이 강태환의 서재로 들어왔습니다. 회장님, 이렇게 된 이상 손을 떼시는 게 좋겠습니다. 무슨 소리야? 언론에서는 회장님이 비정한 재벌이라고 하고 서연 양은 돈을 노리는 사기꾼이라고 합니다. 강태환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상관없어. 진실은 하나야. 하지만 그룹 주가가 계속 떨어지고 있습니다. 민 실장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서연 양이 회장님을 진심으로 거부하는 것 같습니다. 억지로 하시면. 강태환이 민 실장을 쳐다봤습니다. 너도 서연이를 가짜라고 생각하는 거야? 그런 게 아니라 서연 양의 마음을 얻는 것이 먼저라는 말씀입니다. 강태환이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래, 내 말이 맞다. 마음을 얻어야지. 그날 밤 강태환은 잠들지 못했습니다. 서연의 절규하는 모습이 계속 떠올랐습니다. 그날 밤 강태환이 잠들지 못하고 서재를 거닐고 있을 때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강 회장님이십니까? 저는 왕철수라고 합니다. 왕철수? 누구세요? 25년 전 유나 양 사건을 담당했던 형사입니다. 강태환의 손이 떨렸습니다. 왜 갑자기? 요즘 언론에 나오는 이야기를 보고 연락드렸습니다. 회장님과 꼭 만나야 할 일이 있어서요. 무슨 일이요? 전화로는 어렵고 직접 뵙고 말씀드리겠습니다. 1시간 후 왕 형사가 강태환의 서재를 찾았습니다. 머리가 희끗희끗한 60대 남자였습니다. 회장님, 25년 만입니다. 무슨 일로 이렇게 늦은 시간에? 왕 형사가 낡은 서류 봉투를 꺼냈습니다. 유나 양 사건 기록을 다시 보다가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이상한 점이라니요? 사고 자체는 경미했는데 유나 양이 병원에서 급격히 상태가 악화되어 돌아가셨잖습니까? 강태환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당시 담당 의사가 이상하다고 했어요. 그 정도 사고로는 생명에 지장이 없다고. 왕 형사가 오래된 사진을 꺼냈습니다. 이 사진을 보세요. 사고 현장 구석에 찍힌 검은색 차량입니다. 강태환이 사진을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사이드 미러에 뭔가 걸려 있네요. 독수리 문양의 키링입니다. 당시 목격자가 분명히 이 차가 사고를 유발하고 도주했다고 증언했는데 수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어요. 강태환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 독수리 키링은 25년 전 자신이 민 실장의 승진을 축하하며 특별 제작해 선물한 것이었습니다. 이게 확실한 거요? 네, 목격자가 차량 번호까지 기억하고 있었는데 당시 수사팀에서 묵살해버렸습니다. 강태환이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그럼 민 실장이요? 누구 말씀이신지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강태환이 급히 말을 바꿨습니다. 형사님, 이 일을 혹시 다른 사람이 알고 있나요? 아직은 저만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라도 제대로 수사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강태환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시간을 좀 주세요. 제가 알아볼 일이 있어서. 왕 형사가 일어났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지만 너무 오래 기다릴 수는 없어요. 왕 형사가 나간 후 강태환이 유나의 방으로 갔습니다. 오래된 서랍에서 유나의 일기장을 꺼냈습니다. 사고 직전 날짜를 펼쳐보니 놀라운 기록이 있었습니다.
민 실장 아저씨가 계속 나를 따라다닌다. 아빠 짓이라고 하는데 기분이 나쁘다. 요즘 자꾸 기침이 나고 몸이 안 좋다. 병원에 가봐야겠다. 누군가 나를 감시하는 것 같다. 무서워서 영훈이에게 이야기했더니 걱정하지 말라고 한다. 강태환의 손이 떨렸습니다. 민 실장이 자신의 지시를 빙자해 윤아를 미행했고 사고까지 유발했을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다음 날 강태환이 민 실장을 불렀습니다. 민 실장, 25년 전 윤아 일로 물어볼 게 있어. 갑자기 왜 그 이야기를요? 민 실장이 불편한 표를 지었습니다. 당시 내가 윤아 동태를 파악하라고 지시했잖아. 어떻게 했는지 기억나? 그냥 가끔 어디 가는지 확인한 정도였습니다. 가끔이라고? 윤아 일기에는 계속 따라다녔다고 적혀 있는데 민 실장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일기요? 회장님이 어떻게 윤아 양의 일기를? 그건 중요하지 않아. 중요한 건 네가 내 딸을 얼마나 감시했냐는 거야. 회장님, 제가 뭔가 잘못했다고 생각하시는 겁니까? 강태환이 민 실장을 날카롭게 쳐다봤습니다. 사고 당일 어디 있었어? 25년 전 일을 어떻게 다 기억합니까? 아마 회사에 있었을 거예요. 확실해? 회장님, 대체 왜 이런 질문을 하시는 겁니까? 민 실장이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강태환이 서랍에서 독수리 키링 사진을 꺼냈습니다. 이게 뭔지 알아? 민 실장이 사진을 보고는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이건 네가 쓰던 차에 달린 키링이야. 윤아 사고 현장에서 찍힌 거야. 민 실장이 뒤로 물러섰습니다. 회장님, 오해하지 마세요. 저는 정말 오해? 25년 동안 내 옆에서 충성을 다하는 척하면서 내 딸을 죽인 게 오해라고? 아닙니다. 저는 그런 적 없습니다. 민 실장이 급하게 변명했습니다. 그날은 정말 우연히 그 근처에 있었던 거예요. 윤아 양을 미행한 게 아니라 우연이라고? 독수리 키링까지 우연이야? 강태환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민 실장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회장님, 제발 믿어주세요. 저는 정말 모르는 일입니다. 그럼 왜 수사가 제대로 안 됐어? 목격자 증언도 묵살되고. 그건 저도 모르는 일이에요. 강태환이 민 실장을 내려다봤습니다. 25년간 가장 믿었던 사람이 딸의 원수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온몸이 떨렸습니다. 당분간 서연이 근처에 얼씬거리지 마. 그리고 이 일은 절대 비밀이야. 민 실장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민 실장이 나간 후 강태환이 왕 형사에게 전화했습니다. 형사님, 저예요. 25년 전 사건을 다시 조사해 주세요. 결심하셨군요. 네, 그리고 민 실장이라는 사람의 모든 행적을 비밀리에 파악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그날 밤 민 실장이 자신의 별장에서 오래된 서류들을 태우고 있었습니다. 불길이 타오르는 것을 보며 차가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25년 전 일을 파헤치려고? 그럼 이번에는 손녀까지 처리해야겠군. 민 실장이 휴대폰을 꺼내 어딘가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나야. 일이 복잡해졌어. 서연이라는 애를 조심스럽게 접근해봐. 할아버지와 이간질 시키는 거야. 전화기 너머로 대답이 들렸습니다. 그리고 왕 형사 그 늙은이도 처리해야겠어. 너무 많이 알고 있어. 민 실장이 전화를 끊고 창밖을 내다봤습니다. 강태환, 네가 찾은 건 손녀가 아니라 재앙이 될 거야. 강태환이 민 실장에 대한 끔찍한 의심에 잠 못 이루는 밤을 보낸 다음 날 모든 경호를 뿌리치고 혼자 빈민촌을 찾았습니다. 술에 취한 채 비틀거리며 서연의 집 앞에 도착했을 때 한 청년이 쪼그리고 앉아 있었습니다. 누구세요?
진우가 경계심 어린 눈으로 강태환을 올려다봤습니다. 나는 서연이의 할아버지야. 할아버지라고요? 서연이가 그렇게 싫어하는. 맞아, 나야. 그 나쁜 할아버지. 강태환이 벽에 기대며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당신은 누구고? 김진우입니다. 서연이와 10년 넘게 같이 지낸 사이예요. 진우가 강태환을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예상했던 오만한 재벌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왜 이렇게 술을 드셨어요? 내가 모든 걸 망쳤나 봐. 딸도 잃고 손녀도 잃고. 강태환이 고개를 떨궜습니다. 진우가 한참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서연이가 정말 원망하는 건 할아버지가 아니에요. 뭐라고? 서연이는 엄마 유나 씨의 마지막을 지켜주지 못하고 혼자 살아남았다는 죄책감에 시달려요. 강태환이 진우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20년 동안 서연이가 원한 건 돈이 아니라 엄마의 온기와 가족의 인정이었어요. 그런데 왜 나를 이렇게 거부하는 거야? 엄마를 닮았다는 이유로 할아버지에게도 거부당할까봐 무서워해요. 진우가 일어나서 강태환을 도왔습니다. 회장님이 아니라 할아버지의 진심을 보여주세요. 어떻게? 서연이가 간직해온 인형 속에 뭔가 숨겨져 있어요. 찢어진 사진 조각이랑 편지요. 강태환의 눈이 번뜩였습니다. 편지라고? 유나 씨가 서연이에게 남긴 마지막 편지예요. 그 안에 할아버지에게 전하고 싶었던 말이 있을 거예요. 진우가 강태환의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서연이는 지금 집에 없어요. 새벽에 일하러 갔거든요. 어디로? 쓰레기 분류장이요. 매일 새벽 4시부터 나가서 폐지를 줍고 분류해요. 강태환이 시계를 봤습니다. 새벽 5시였습니다. 그곳이 어디야? 다음 날 새벽 강태환이 명품 정장 대신 낡은 작업복을 입고 쓰레기 분류장에 나타났습니다. 서연이 산더미 같은 폐지 앞에서 혼자 분류 작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뭐 하는 거예요? 서연이 강태환을 보고 놀라며 물었습니다. 강태환은 대답하지 않고 서연 옆에 쪼그려 앉았습니다. 그리고 묵묵히 폐지를 집어들어 분류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만해요. 당신이 할 일이 아니에요. 서연이 강태환을 밀어냈지만 강태환은 꿈쩍하지 않았습니다. 내 엄마에게 속죄할 기회를 달라. 강태환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손에 상처가 나도록 폐지를 주우며 계속했습니다. 제발 그만해요. 보기 싫어요. 서연이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나도 보기 싫어. 이런 내 모습이. 강태환이 피가 나는 손을 보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게 내가 할 수 있는 전부야. 하루 종일 강태환은 서연 옆에서 묵묵히 일했습니다. 처음에는 경계하던 다른 사람들도 하나둘씩 다가왔습니다. 아저씨, 진짜 서연이 할아버지예요? 할아버지는 돈만 아는 나쁜 사람이라고 들었는데. 강태환이 고개를 들어 대답했습니다. 맞아요. 나쁜 할아버지예요. 그래서 이렇게라도 용서를 구하는 거예요. 며칠이 지났습니다. 매일 같은 시간에 나타나 말없이 일하는 강태환을 보며 서연의 마음도 조금씩 흔들렸습니다. 어느 날 점심시간 서연이 처음으로 강태환에게 물을 건넸습니다. 드세요. 고마워. 강태환이 물을 마시며 주머니에서 오래된 사진 조각을 꺼냈습니다. 이게 뭔지 아니? 서연이 사진을 보고는 깜짝 놀랐습니다. 이거 어떻게 가지고 있어요? 25년 동안 내 지갑에 간직했던 거야. 내 엄마랑 찍은 마지막 사진의 반쪽. 서연이 떨리는 손으로 자신의 가방을 뒤졌습니다. 곰 인형 속에서 또 다른 사진 조각을 꺼냈습니다. 두 조각이 하나로 맞춰지자 완전한 가족 사진이 나타났습니다. 젊은 강태환과 어린 유나가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엄마가 이걸 간직하고 있었구나. 서연이 눈물을 흘리며 사진을 쓰다듬었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있어. 서연이 인형 속에서 작은 편지를 꺼냈습니다. 누렇게 바랜 종이에 유나의 글씨로 쓰여져 있었습니다. 아빠 사랑해요. 제가 너무 고집부렸죠? 제 아기 이름은 꼭 하늘이라고 지어주세요. 그리고 아빠를 대신해서 아이를 미워하지 말아주세요. 아빠 미안해요. 강태환이 편지를 읽고는 무릎을 꿇고 흐느꼈습니다. 유나야, 미안해. 정말 미안해. 서연도 함께 울었습니다. 20년간 쌓아온 원망이 눈물과 함께 흘러내렸습니다. 할아버지. 서연이 처음으로 강태환을 할아버지라고 불렀습니다. 엄마가 저를 하늘이라고 이름 지어달라고 했구나. 그래, 하늘이야. 내 손녀 하늘이. 강태환이 서연을 끌어안았습니다. 엄마가 원하셨던 대로 제가 하늘이가 될게요. 그래, 이제 할아버지가 널 지켜줄 거야. 25년 늦었지만 둘러선 사람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25년 만에 할아버지와 손녀가 만났습니다. 그날 저녁 진우가 이 모습을 멀리서 지켜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잘됐다, 서연아. 이제 정말 가족이 생겼구나. 하지만 그들이 모르는 사이 민 실장이 보낸 사람이 이 모든 장면을 몰래 촬영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시작이군. 서연이를 이용해서 강태환을 완전히 무너뜨려야겠어. 민 실장의 계략이 서서히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서연을 하늘이라고 부르며 받아들인 그날 저녁 강태환이 손녀를 자신의 저택으로 데려왔습니다. 거대한 철문이 열리고 웅장한 저택이 나타나자 하늘이는 말을 잃었습니다. 와, 정말 여기서 사세요? 이제 내 집이기도 해. 강태환이 하늘이의 손을 잡고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하늘이는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할아버지, 저는 이런 곳이 어울리지 않아요. 왜 그런 소리를 해? 엄마는 이런 곳에서 쫓겨나서 가난하게 살다가 죽었잖아요. 제가 여기 있으면 안 될 것 같아요. 강태환의 가슴이 아팠습니다. 하늘아, 내 엄마가 떠난 건 내 잘못이야. 하지만 이제 너만큼은 행복하게 해주고 싶어? 정말요? 정말이야. 할아버지 약속할게. 다음 날 강태환이 집안의 가장 큰 방을 치우고 있었습니다. 하인들이 의아해하며 물었습니다. 회장님, 왜 직접 하시는 겁니까? 내 손녀 방을 만들어주는 거야. 강태환이 창고에서 유나가 20대 시절 쓰던 가구들을 꺼냈습니다. 하얀색 화장대, 분홍색 커튼, 작은 책상까지 모두 그대로 가져와 배치했습니다. 하늘이가 방을 보고는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할아버지, 이거 전부 제 거예요? 응, 내 엄마가 쓰던 것들이야. 이제 네가 써. 하늘이가 화장대 앞에 앉았습니다.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이 엄마와 너무 닮아서 깜짝 놀랐습니다. 엄마도 여기서 화장했을까요? 그럼 매일 아침 여기 앉아서 머리 빗고 학교 갔어. 강태환이 하늘이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할아버지, 엄마 이야기 더 들려주세요. 그러자 오늘부터 할아버지가 내 엄마와 못다한 추억들을 너와 함께 만들어줄게. 그날부터 강태환은 그룹의 모든 일정을 취소했습니다. 비서들이 회의 참석을 독촉해도 들은 척도 하지 않았습니다. 회장님, 오늘 중요한 이사회가 있는데요. 미뤄. 내일은 중국 투자 계약 서명식입니다. 그것도 미뤄. 지금 내게는 하늘이가 제일 중요해. 강태환과 하늘이는 유나가 좋아했던 작은 분식집을 찾았습니다. 낡은 간판이 걸린 골목 안작은 가게였습니다. 어머, 이게 누구야? 강 회장님 아닌가? 할머니 사장이 강태환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할머니, 오랜만이에요.
이 아이는 제 손녀 하늘이에요. 손녀? 어머, 유나 닮았네. 똑같이 생겼어. 할머니가 하늘이를 보며 놀라워했습니다. 유나가 제일 좋아했던 떡볶이 주세요. 그럼, 금방 해줄게. 떡볶이가 나오자 강태환이 하늘이에게 젓가락을 건넸습니다. 내 엄마가 이 떡볶이를 얼마나 좋아했는지 몰라. 정말요? 어릴 때부터 여기 와서 떡볶이 먹고 할아버지 손잡고 집에 갔지. 하늘이가 떡볶이를 한 입 먹었습니다. 달콤하고 맛있어요. 그럼 내 엄마 입맛이랑 똑같구나. 강태환이 흐뭇하게 웃었습니다. 며칠 후 두 사람은 유나가 어릴 적 자주 갔던 동물원을 찾았습니다. 할아버지, 엄마도 여기 왔었어요? 응, 코끼리를 제일 좋아했어. 저기 코끼리 우리 앞에서 몇 시간씩 서 있곤 했지. 하늘이가 코끼리 앞에서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 모습이 어린 유나와 너무 닮아서 강태환의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할아버지도 같이 사진 찍어요. 하늘이가 강태환의 팔을 잡았습니다. 25년 만에 찍는 가족 사진이었습니다. 하나, 둘, 셋. 사진 속에서 할아버지와 손녀가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저녁에 집으로 돌아와서 하늘이가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오늘 정말 행복했어요. 나도야 하늘아. 20년 동안 이렇게 행복한 적이 없었어요. 하늘이가 강태환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지낼 수 있을까요? 당연하지. 할아버지가 약속할게. 하지만 그들이 모르는 곳에서 민 실장이 비상회의를 열고 있었습니다. 회장이 완전히 정신을 잃었습니다. 손녀놈한테 빠져서 회사 일은 뒷전이에요. 이럴 때가 기회군요. 이사들 중 한 명이 말했습니다. 그룹 자산을 개인적으로 유용하고 있다는 증거를 만들어야겠어요. 민 실장이 차가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미 준비하고 있습니다. 곧 강태환을 완전히 몰락시킬 수 있을 거예요. 한편 강 회장 저택에서는 하늘이가 할아버지의 생신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진우의 도움을 받아 유나의 낡은 레시피북을 찾아냈습니다. 진우 오빠, 이거 엄마가 할아버지한테 끓여드렸던 미역국 만드는 방법이에요. 그래. 그럼 할아버지가 정말 좋아하실 것 같은데? 하늘이가 서툰 솜씨로 미역을 손질했습니다. 처음 해보는 요리라 손을 베이기도 했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할아버지, 생신 축하드려요. 하늘이가 정성스럽게 끓인 미역국을 상에 올렸습니다. 이게 뭐야? 엄마가 할아버지한테 끓여드리던 미역국이에요. 레시피대로 만들었어요. 강태환이 국을 한 숟가락 떠넣었습니다. 25년 전 유나가 끓여준 그 맛이 그대로였습니다. 하늘아. 강태환이 눈물을 흘리며 하늘이를 끌어안았습니다. 할아버지, 왜 우세요? 25년 만에 가장 행복한 생일이야. 정말요? 정말이야. 고마워, 하늘아. 바로 그때였습니다. 하늘이가 갑자기 어지럽다며 비틀거렸습니다. 할아버지, 저 좀 이상해요. 하늘이의 코에서 피가 흘러나왔습니다. 하늘아. 강태환이 하늘이를 붙잡았지만 하늘이는 그대로 쓰러졌습니다. 119 불러. 어서. 강태환이 절규하며 하늘이를 안았습니다. 25년 전 유나가 쓰러졌을 때의 악몽이 다시 시작되는 것 같았습니다. 응급실 앞 복도에서 강태환이 초조하게 서성거렸습니다. 수술실 불빛이 꺼지지 않은 채 벌써 3시간째였습니다. 어떻게 된 거야? 왜 이렇게 오래 걸리는 거야? 강태환이 간호사에게 소리쳤습니다. 회장님, 조금만 더 기다려주세요. 그때 의사가 수술실에서 나왔습니다. 강태환이 달려가서 의사의 팔을 붙잡았습니다. 어떻게 됐어요? 내 손녀는 괜찮은 거죠? 의사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회장님 앉으세요. 싫어요. 서서 들을게요. 검사 결과가 나왔는데 급성 백혈병 말기입니다. 강태환이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백혈병이라고요? 네, 빈민촌의 열악한 환경에 오랫동안 노출된 데다가 유전적 요인까지 겹친 것 같습니다. 의사가 차트를 보며 설명했습니다. 어머니도 같은 병으로 돌아가셨다고 나와 있네요. 그럼 치료하면 되잖아요. 돈은 얼마든지 낼 수 있어요. 강태환이 의사의 앞을 막아섰습니다. 당장 골수 이식을 받지 못하면 3개월을 넘기기 어렵습니다. 골수 이식이요? 제 것을 쓰면 안 돼요? 회장님과는 적합성 검사에서 맞지 않았습니다. 강태환의 다리에서 힘이 빠졌습니다. 그럼 다른 사람 것을 찾으면 되잖아요. 전 세계 골수 은행을 다 뒤져봐야겠지만 시간이 많이 걸릴 수 있습니다. 강태환이 손을 떨며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민 실장, 당장 전 세계 모든 병원에 연락해. 하늘이랑 맞는 골수 찾는 사람한테 100억 줄 거야. 회장님 진정하시고. 진정하라고? 내 손녀가 죽어가는데 진정하라고. 그때 병실에서 하늘이의 약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할아버지, 할아버지. 강태환이 병실로 뛰어들어갔습니다. 하늘이가 산소 마스크를 쓰고 창백한 얼굴로 누워 있었습니다. 하늘아, 괜찮아. 할아버지가 꼭 치료해 줄 거야. 할아버지, 저 때문에 힘들어하지 마세요. 하늘이가 강태환의 손을 잡았습니다. 무슨 소리야? 넌 내 유일한 가족이야. 엄마처럼 저도 할아버지를 떠나는 건가요? 하늘이의 눈에서 눈물이 흘렸습니다. 안 돼. 절대 안 돼. 할아버지가 내 엄마 못다한 사랑을 내게 다 해줄 거야. 강태환이 하늘이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25년 전의 잘못을 되풀이하지 않겠다. 이번에는 꼭 널 살려낼 거야. 그때 민 실장이 병실 밖에서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차가운 미소를 지으며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이제 시작이군. 다음 날 긴급 이사회가 열렸습니다. 강태환이 하늘이 곁을 지키느라 참석하지 않은 사이였습니다. 강 회장이 개인적인 일로 회사 자금을 무단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민 실장이 서류를 이사들에게 배포했습니다. 손녀의 치료비 명목으로 회사 돈을 빼돌리고 있어요. 이건 명백한 횡령 아닙니까? 이사 중 한 명이 말했습니다. 회장 직무대행을 새로 선임해야겠습니다. 그럼 누가 맡을 건가요? 제가 맡겠습니다. 민 실장이 일어섰습니다. 그룹을 정상화시키기 위해서는 강한 리더십이 필요합니다. 이사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민 실장의 오랜 계획이 실행에 옮겨지는 순간이었습니다. 1시간 후 강태환의 모든 법인카드와 계좌가 동결되었습니다. 죄송합니다, 회장님. 결제가 안 됩니다. 병원 직원이 강태환에게 말했습니다. 뭐라고? 내 카드가 왜 안 돼? 강태환이 다른 카드를 내밀었지만 그것도 막혔습니다.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회장님, 민 실장입니다. 민 실장, 왜 내 카드가 다 막혔어? 회장님께서 회사 자금을 사적으로 유용하신다는 이사회 결정이 있었습니다. 뭐라고? 저는 말렸지만 이사들이 강하게 주장해서 어쩔 수 없었습니다. 민 실장이 가짜 안타까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당장 이사회를 소집해. 죄송하지만 이미 회장 직무대행으로 저를 선임했습니다. 강태환이 휴대폰을 떨어뜨렸습니다. 그리고 회장님의 병원 출입도 제한하기로 했습니다. 뭐라고? 내 손녀가 여기 있는데. 안전상의 이유라고 합니다. 민 실장이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때 병실에서 하늘이가 나왔습니다. 할아버지, 왜 여기서? 하늘아. 강태환이 하늘이를 끌어안았습니다. 할아버지, 울지 마세요.
미안해, 하늘아. 할아버지가 무능해서. 그때 민 실장이 보안 요원들과 함께 나타났습니다. 강 회장님, 나가주시기 바랍니다. 민 실장, 네가 뭘 하는 거야? 이사회 결정입니다. 거부하시면 강제로 모실 수밖에 없습니다. 민 실장이 하늘이에게 다가갔습니다. 하늘이 양, 안타깝게도 할아버지는 당분간 올 수 없을 것 같아요. 왜요? 할아버지가 회사 돈을 잘못 썼거든요. 경찰이 조사하고 있어요. 하늘이가 민 실장을 노려봤습니다. 거짓말이에요. 그리고 하늘이 양의 어머니 유나 씨도 결국 이 병 때문에 죽었어요. 할아버지가 끝까지 치료를 방해했거든요. 그런 말하지 마. 하늘이가 소리쳤습니다. 할아버지. 하늘이가 강태환에게 달려갔지만 보안 요원들이 강태환을 끌고 나갔습니다. 하늘아, 할아버지가 꼭 다시 올게. 강태환의 목소리가 복도에 울려 퍼졌습니다. 그날 밤 강태환은 빗속에서 병원 담장 밖을 서성거렸습니다. 25년 전 딸을 잃었던 그 병원에서 이제 손녀까지 잃게 되는 건 아닌지 절망에 빠졌습니다. 유나야, 아빠가 또 실패했어. 하늘이도 지키지 못하는 거니? 강태환이 무릎을 꿇고 하늘을 바라보며 절규했습니다. 병원에서 쫓겨나 빗속을 헤매던 강태환에게 낡은 오토바이 소리가 들렸습니다. 진우가 다급하게 달려와 급브레이크를 밟았습니다. 회장님, 진우야, 어떻게 여기를? 왕 형사님이 메시지를 남기셨어요. 진우가 주머니에서 작은 USB를 꺼냈습니다. 이게 뭐야? 왕 형사님이 습격당하기 직전에 저한테 맡기신 거예요. 민 실장의 모든 범죄 증거가 들어있다고 하셨어요. 강태환의 눈이 번뜩였습니다. 정말이야? 그리고 25년 전 유나 씨 담당 의사를 찾아냈어요. 양심 고백을 하고 싶어 한다고 하더라고요. 어디 있어? 안전한 곳에 숨겨뒀어요. 민 실장한테 들키면 위험하거든요. 진우가 강태환을 오토바이 뒤에 태웠습니다. 가자, 회장님. 이번엔 진짜 끝장을 봐야죠. 30분 후 교회의 작은 모텔에서 강태환이 당시 주치의를 만났습니다. 60대 남자가 떨리는 손으로 담배를 피우고 있었습니다. 정말 다 말할 거야? 네. 25년 동안 양심의 가책에 시달렸어요. 의사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민 실장이 저한테 돈을 주면서 유나 양의 치료를 일부러 지연시키라고 했어요. 뭐라고? 백혈병 초기였는데 치료 시기를 놓치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사망 원인을 교통사고 후유증으로 조작했고요. 강태환이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왜 그런 짓을? 민 실장이 협박했어요. 제 가족을 해치겠다고. 그리고 거액을 줬거든요. 의사가 눈물을 흘렸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뒤늦게라도 진실을 말하고 싶었어요. 진우가 USB를 노트북에 꽂았습니다. 화면에 민 실장의 음성 파일과 비자금 장부가 나타났습니다. 강태환 딸놈은 제거해야 해. 방해만 되거든. 유나가 죽으면 강태환이 완전히 무너질 거야. 민 실장의 차가운 목소리가 재생되었습니다. 25년 전 녹음된 것이었습니다. 이 개새끼가. 강태환이 주먹으로 테이블을 쳤습니다. 25년 동안 내 옆에서 충성하는 척하면서 회장님, 이제 복수할 때예요. 진우가 강태환의 어깨를 잡았습니다. 내일 민 실장 취임식이 있어요. 그때 모든 언론 앞에서 폭로하는 거예요. 하지만 내가 들어갈 수 있을까? 제가 방법을 알아봤어요. 왕 형사님이 경찰들한테 미리 연락해뒀거든요. 다음 날 태강그룹 본사에서 민 실장의 회장 취임식이 화려하게 열렸습니다. 수많은 언론과 카메라가 몰려들었습니다. 오늘부터 새로운 태강그룹이 시작됩니다.
민 실장이 단상에서 연설하고 있었습니다. 과거의 잘못된 경영에서 벗어나 투명하고 깨끗한. 그때 입구에서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휠체어에 앉은 왕 형사와 진우가 강태환을 부축하며 들어왔습니다. 저기 강태환 전 회장이다. 왜 저기 있는 거지? 기자들이 웅성거렸습니다. 민 실장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강태환, 여기서 뭐 하는 거야? 민 실장, 아니, 이제는 살인자라고 불러야겠네. 강태환이 단상으로 걸어 올라갔습니다. 무슨 소리야? 25년 전 내 딸 유나를 죽인 게 너였어. 강태환이 USB를 들어 올렸습니다. 여기에 네가 유나를 죽이라고 지시한 음성이 다 들어있어. 스크린에 음성 파일이 재생되기 시작했습니다. 강태환 딸놈은 제거해야 해. 민 실장의 목소리가 회장실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기자들이 일제히 카메라를 돌렸습니다. 그리고 이건 네가 25년간 빼돌린 비자금 장부야. 수십억 원의 비자금 내역이 화면에 떴습니다. 거짓말이야. 조작된 거야. 민 실장이 발악했습니다. 조작이라고? 그럼 이 사람 증언도 조작이야? 당시 주치의가 앞으로 나왔습니다. 민 실장이 저한테 유나 양의 치료를 지연시키라고 지시했습니다. 그리고 교통사고도 고의로 유발했어요. 왕 형사가 휠체어에서 일어나며 소리쳤습니다. 민 실장이 뒤로 물러섰습니다. 아니야. 이건 다 음모야. 25년 동안 내 옆에서 딸의 원수 노릇을 했구나. 강태환이 민 실장의 멱살을 잡았습니다. 왜 내 딸을 죽였어? 그건 민 실장이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네가 그룹을 차지하려고 내 딸을 죽였구나. 그리고 이제 손녀까지. 회장님, 정말 미안합니다. 민 실장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미안하다고? 25년 늦은 사과가 뭔 소용이야. 그때 경찰들이 들어와 민 실장을 체포했습니다. 민철수 살인교사와 횡령 혐의로 체포합니다. 안 돼. 놓아줘. 이건 음모야. 민 실장이 끌려가며 소리쳤습니다. 바로 그때 강태환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회장님, 병원입니다. 하늘이 양과 골수가 100% 일치하는 기증자가 나타났습니다. 정말이야? 네. 바로 수술 준비하겠습니다. 강태환이 전화를 끊고 진우를 보았습니다. 하늘이를 살릴 수 있어. 정말이에요? 와. 진우가 기뻐 뛰었습니다. 1시간 후 병원에서 강태환이 수술실로 들어가는 하늘이의 손을 잡았습니다. 하늘아, 할아버지가 약속한 대로 널 살려낼 거야. 할아버지, 저 꼭 돌아올게요. 엄마 목까지 행복해질게요. 하늘이가 마취에 들어가며 작게 웃었습니다. 유나야, 이번에는 아빠가 내 딸을 꼭 지켜낼게. 강태환이 수술실 앞에서 무릎을 꿇고 기도했습니다. 25년 만에 진실이 밝혀지고 손녀를 살릴 마지막 희망이 시작되었습니다. 1년 후 따뜻한 봄볕이 내리쪼이는 강태환의 정원에서 하늘이가 꽃을 가꾸고 있었습니다. 완치 판정을 받은 지 벌써 6개월이 지났습니다. 할아버지, 이 장미꽃 정말 예뻐요. 그럼 내 엄마가 제일 좋아했던 꽃이야. 강태환이 하늘이 옆에 앉으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할아버지, 오늘 기분이 좋아 보여요. 당연하지. 내 손녀가 이렇게 건강해졌는데. 강태환이 하늘이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할아버지, 그런데 정말 그룹을 다 정리하는 게 괜찮아요? 괜찮아. 이미 결정한 일이야. 3개월 전 강태환은 경영 일선에서 완전히 물러났습니다. 전문 경영인에게 그룹을 맡기고 자신은 할아버지 역할에만 집중했습니다. 진우 오빠가 온대요. 하늘이가 휴대폰을 보며 말했습니다. 그래,
요즘 그 친구 보기 좋더라. 강태환이 흐뭇하게 웃었습니다. 30분 후 진우가 꽃다발을 들고 나타났습니다. 회장님, 안녕하세요. 진우야, 이제 그냥 할아버지라고 해. 회장님은 옛날 얘기야. 네, 할아버지. 진우가 하늘이에게 꽃을 건넸습니다. 하늘아, 이거 받아. 와, 예뻐. 고마워, 오빠. 하늘이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왜 이렇게 정장을 입고 왔어? 강태환이 진우를 보며 물었습니다. 사실 할아버지께 드릴 말씀이 있어서요. 진우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하늘이와 결혼하고 싶습니다. 진우 오빠. 하늘이가 얼굴이 빨갛게 달아오르며 소리쳤습니다. 강태환이 크게 웃었습니다. 그럴 줄 알았어. 허락한다. 정말요? 그럼 하늘이가 좋아하는데 뭘. 그리고 너만큼 하늘이를 아끼는 사람도 없잖아. 진우가 기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늘이를 평생 행복하게 해드릴게요. 오빠. 하늘이가 진우의 팔을 붙잡았습니다. 그날 저녁 세 사람이 함께 유나의 묘소를 찾았습니다. 깨끗하게 정돈된 묘비 앞에 꽃을 놓았습니다. 유나야, 내 딸 하늘이가 정말 좋은 사람을 만났어. 강태환이 묘비에 대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아빠가 25년 늦었지만 드디어 내 원수를 잡았어. 하늘이가 무릎을 꿇고 묘비에 손을 얹었습니다. 엄마, 저 이제 정말 행복해요. 할아버지도 진우 오빠도 있고, 그리고 엄마가 못다한 할아버지와의 시간을 제가 대신 채워드릴게요. 하늘이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고마워, 하늘아. 강태환이 하늘이와 진우의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3개월 후 강태환이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전 재산을 사회에 환원하겠다는 발표였습니다. 태강그룹의 모든 자산으로 유나-하늘 재단을 만들겠습니다. 이 재단은 백혈병을 앓는 소아 환자들과 빈민촌 소외계층을 돕는 데 쓰일 것입니다. 기자들이 플래시를 터뜨렸습니다. 재단의 운영은 제 손녀 하늘이와 사위가 될 진우가 맡을 예정입니다. 회장님, 후회는 없으신가요? 한 기자가 물었습니다. 후회요? 전혀 없어요. 돈보다 소중한 가족을 되찾았는 걸요. 강태환이 환하게 웃었습니다. 재단 설립 발표는 전국을 감동시켰습니다. 하늘이가 자란 빈민촌 사람들이 가장 기뻐했습니다. 하늘이가 정말 대단한 일을 해냈네. 그래, 우리 하늘이가 이제 많은 사람들을 도울 수 있겠어. 마을 사람들이 축하해 주었습니다. 6개월 후 하늘이와 진우의 결혼식이 열렸습니다. 소박하지만 따뜻한 결혼식이었습니다. 하늘아, 행복해야 해. 강태환이 하늘이의 손을 진우에게 맡기며 말했습니다. 네, 할아버지. 엄마 목까지 행복하게 살 거예요. 하늘이가 웨딩드레스를 입고 환하게 웃었습니다. 진우야, 내 손녀 부탁한다. 네, 할아버지. 평생 지켜드릴게요. 진우가 깊게 인사했습니다. 결혼식 후 강태환이 하늘이에게 작은 상자를 건넸습니다. 이게 뭐예요? 내 엄마가 어릴 때 끼던 반지야. 이제 내 거야. 하늘이가 반지를 끼워보니 딱 맞았습니다. 할아버지, 고마워요. 이제 진짜 우리 가족이 완성된 거야. 2년 후 하늘이가 아이를 낳았습니다. 강태환이 증손주를 안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할아버지, 이 아이 이름을 지어주세요. 이름을 내가? 네, 할아버지가 지어주셨으면 좋겠어요. 강태환이 아이를 내려다봤습니다. 유나라고 하자. 할머니 이름으로. 좋아요, 유나야. 하늘이가 아이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어느 날 오후 백발이 성성한 강태환이 유나를 안고 공원을 산책했습니다. 25년 전 서연을 처음 만났던 쓰레기 더미 자리에는
이제 유나 공원이 조성되어 있었습니다. 유나야, 여기가 할아버지가 내 엄마를 처음 만난 곳이야. 아이가 까르르 웃었습니다. 그때는 할아버지가 정말 바보였어. 가장 소중한 걸 놓치고 살았거든. 강태환이 벤치에 앉아 아이를 무릎에 앉혔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달라. 할아버지에게 너희들이 있으니까. 멀리서 하늘이와 진우가 손을 잡고 걸어오는 것이 보였습니다. 할아버지, 하늘이가 손을 흔들었습니다. 강태환이 일어나서 그들을 맞으러 갔습니다. 네 사람이 함께 석양을 바라보며 걸었습니다. 내 인생의 모든 것을 잃을 뻔했지만 결국 진짜 소중한 모든 것을 얻었구나. 강태환이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하늘에서 따뜻한 햇살이 내려와 가족들을 비췄습니다. 25년간의 아픔이 드디어 진정한 행복으로 바뀐 순간이었습니다. 25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강태환은 딸을 잃은 죄책감 속에서 살았습니다. 그리고 운명처럼 나타난 손녀 하늘이를 통해 진정한 가족의 의미를 깨달았죠. 돈과 권력으로는 얻을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진심 어린 사랑과 가족의 온기였습니다. 강태환이 모든 재산을 사회에 환원하고 평범한 할아버지의 삶을 선택한 이유도 그 때문이었습니다. 가장 가까운 곳에 숨어 있던 25년간의 원수, 민 실장의 잔혹한 배신은 우리에게 경각심을 줍니다. 때로는 가장 믿었던 사람이 가장 큰 상처를 주기도 하니까요. 하지만 이 이야기의 진짜 메시지는 용서와 화해입니다. 서로를 오해했던 할아버지와 손녀가 진심으로 마음을 열었을 때 비로소 진정한 행복이 시작되었습니다.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때라고 했습니다. 강태환의 25년 늦은 사랑처럼 진심은 언제라도 전해질 수 있습니다.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 분이 계시다면 잘 들었다고 댓글 하나만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